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총균세 3, 4부에 대해서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총균세 3부는 식량에서 총균세로 챕터로 되어 있고요. 4부는 6지역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에 대해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3부 식량에서 총균세로에 대해서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장 가축의 치명적 선물. 농경민의 힘은 식량 생산으로 떠받칠 수 있는 인구가 많아졌기 때문에 생겼다. 농경민이 더 위험한 병영군을 내뿜고 더 나은 무기와 보호장구를 지녔다. 농경민은 훨씬 강력한 과학기술을 보유하고 정복전쟁을 더 유능하게 수행하고 글을 읽을 줄 아는 엘리트 계급이 지배하는 중앙집권체제 하에 살았다. 이렇기 때문에 식량에서 우위를 정했을 때 이런 부분이 나중에 인구 밀도가 높아지고 그로 인해서 곡물을 저장을 하고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중앙 집권적 체제가 발생하고 군사가 발생하고 과학기술이 발생하는 원동력입니다. 인류의 근대사에서 많은 인맥을 앗아간 질병 예컨대 천연두와 독감, 결핵, 말라리아, 패스트는 모두 동물이 질병에서 진화한 감염병이다. 인간의 관점에서 보면 성기의 염증, 설사와 기침은 질병의 증상이다. 하지만 병원균의 관점에서 보면 병원균을 퍼뜨리기 위한 영리한 진화 전략이다. 우리를 아프게 하는 것이 병원균한테는 이득이 된다. 숙주의 사명은 세균이 효과적으로 퍼지기 위해 숙주에게 일으킨 증상이 뜻하지 않은 부작용일 뿐이다. 각 감염자가 평균적으로 한 명 이상이 새로운 피해자를 감염시킨다면 처음 숙주가 죽더라도 콜레라균은 퍼질 수 있다. 특정한 병원체에 자주 노출된 집단은 그 병원체에 저항하는 유전자를 보유한 개체의 비율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우리와 병원체는 끝없는 진화 경쟁을 벌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는 어느 쪽에나 패배의 대가는 죽음이다. 지금도 진화 중이고 병영군들은 자연 선택을 통해 새로운 숙주와 매개체에 적응한다. 점액종 바이러스와 마찬가지로 매독균도 환자를 더 오랫동안 살려두는 쪽으로 진화함으로써 자신의 후손을 더 많은 환자에게 퍼뜨릴 수 있었다. 스페인에 결정적으로 승리를 안겨준 것은 천연두였다. 이거는 아즈텍과 스페인이 붙었을 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2천만 명이 육박하던 멕시코 인구는 1618년경에는 약 160만 명으로 곤두박질 쳤다. 프란시스코 피사로가 1531년에 168명을 데리고 페루 해안에 상륙해 인구 수백만의 잉카 제국을 정복하기 위해 나섰을 때도 비슷하게 음울한 행운이 뒤따랐다. 피사로에게는 행운이었지만 잉카인에게는 불운이었던 천연두가 1526년경 육로로 들어와 많은 잉카인을 죽인 뒤였다. 스페인의 세균이 스페인보다 먼저 내륙에 파고들었던 것이다. 12장 청사진과 차용한 문자. 19세기 작가들은 역사를 야만에서 문명으로의 전환이라고 해석하는 경향이 있었다. 핵심적인 특징으로는 농업과 야금술, 복잡한 장비, 중앙집권적 정부 문자가 있었다. 그중 문자는 예부터 전통적으로 가장 제한적인 지역에만 있었다. 근대에 들어서는 문자는 무기와 세균, 중앙집권적 정치조직과 더불어 정복의 도구였다. 문자의 전략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다. 하나의 기본적인 소리, 온전한 음절, 온전한 단어다. 첫 번째 전략은 알파벳이다. 이상적인 상황이면 알파벳은 음소라고 일컫는 언어의 기본적인 소리에 문자라고 일컫는 하나의 기호만을 부여할 것이기 때문이다. 두 번째 전략에서는 이른바 표 문자를 사용한다. 표 문자에서는 문자로 쓰인 기호가 하나가
문자로 쓰인 기호 하나가 온전한 단어 하나를 뜻한다. 세 번째 전략은 이 책을 읽는 대부분의 독자에게는 생소하겠지만 음절 하나에 하나의 기호를 넣는 방법이다. 수메르 문자 책에는 세 가지 유형의 기호가 복잡하게 뒤섞여 있다. 첫째는 온전한 단어나 명사 하나를 가리키는 표어 문자이고, 둘째는 음절과 문자, 문법적 요소나 단어의 일부를 나타내는 데 실질적으로 쓰이는 음성기호이고, 셋째는 발음되진 않지만 모호성을 해결하는 데 쓰인 기호 식별자였다. 마야 문자도 표어 문자와 음성기호를 둘 다 사용했다. 문자의 역사에서 아이디어 전파를 통해 문자가 만들어진 가장 인상적인 예는 1820년 아칸소주에서 쇠커이아라는 체로키족 인디언이 체로키어를 표기할 목적으로 창제한 음절 문자이다. 쇠커이아는 고객의 외상을 추적하는 데 도움이 되는 회계 시스템을 자기 나름대로 만들어내기 시작했다. 그는 각 고객을 그림으로 외상 액수를 다양한 크기와 원과 선으로 표현했다. 왜 문자가 일부 사회에서는 만들어지거나 전해지는데 다른 많은 사회에서는 그러지 못했을까? 초기 문자는 불완전하거나 모호하고 복잡했다. 그래서 정상적인 산문을 작성할 수 없었다. 문자가 만들어진 초기에는 극소수만이 글을 쓰고 배웠다는 것도 논의의 범위를 좁혀주는 한 가지 요인이다. 초기 문자는 이렇게 전보문처럼 투박하고 모호했기 때문에 그 용도가 사용자 수만큼이나 제한적이었다. 일리아드와 오디세이아는 문맹인 음유시인들이 역시 문맹 공주 등을 위해 지어 전한 것이고, 그로부터 수백 년이 지나 그리스 알파벳이 만들어진 뒤에야 문자로 옮겨졌다. 이거는 저도 몰랐던 사실이네요. 고대 세계에서 문자의 주요 기능은 타인의 예석을 용이하게 하는 것이었다. 초기 문자 체계의 용도 및 사용자가 제한적이었다는 사실을 토대로 문자가 인류의 진화 과정에서 뒤늦게야 나타난 이유를 설명할 수 있다. 식량 생산 및 그것을 채택한 이후 수천 년 동안 이어지는 사회의 진화는 인간에게 전염병을 일으키는 세균의 진화만큼이나 문자의 진화에도 반드시 필요한 조건이었다. 문자는 비옥한 초승달 지역과 멕시코에서만 독자적으로 생겨났다. 1520년 당시 세계에서 가장 큰 제국 중에 하나였던 남아메리카의 잉카 제국에도 문자가 없었다. 문자가 처음 생겨난 중심지로부터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 근대까지 문자를 갖지 못한 곳도 있다. 고립성 또한 확산의 장애물이었다는 건 하와이 통가에서 가장 명확히 드러난다. 아프리카와 남북 아메리카에서 남북을 종단하는 중심축과 생태적 장벽이 작물과 가축의 확산을 방해했다. 문자의 역사를 살펴보면 인간의 발명품이 확산되는데도 지리와 생태가 유사하게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 뚜렷이 드러난다. 13장 피로의 어머니. 크레타 섬을 비롯한 고대 지중해의 다른 지역에서는 파이스터스 원반의 앞선 기술을 폭넓게 왜 채택하지 못했을까? 모든 발명품이 왜 모두 유라시아에서 만들어졌을까? 사회 전체가 혁신을 받아들이는 수용성이 문제라는 대안적인 견해도 있다. 왜 과학기술이 대륙마다 다른 속도로 발전했을까? 이 문제에 대한 논의는 피로는 발명의 어머니라는 말에 담긴 통념에서 시작해보려 한다. 발명가들은 돈이나 명예를 얻을 수 있다는 가능성의 동기를 가지고 사회에 필요한 것들을 찾아낸다. 널리 알려진 예들 때문에 우리는 다른 중요한 발명들도 필요에 부응해서 만들어진 것이라고 지레 짐작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호기심 많은 사람들이 만지작거리다가 대부분의 발명품이 나오는 것이지
그들이 발명하려는 물건에 대한 수요가 처음부터 있어서 발명한 게 아니다. 어떤 물건을 발명하면 발명가는 그것을 적용할 곳을 찾아내야 한다. 발명이 필요의 어머니인 경우가 많다. 1877년 에디슨은 최초의 축음기를 만들었다. 이때의 용도는 책을 녹음하려고 하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나중에 20년 후에 에디슨이 인정한 것은 축음기의 주된 용도가 음악을 녹음하고 재생하는 것에 대해서는 20년 후에 인정을 했다고 합니다. 결국은 음악을 위해서 축음기를 발명한 것이 아닌데 나중 가서는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축음기의 필요성이 더 커진 것이죠. 그래서 발명이 필요의 어머니인 경우가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발명가들이 대중의 수요가 없을 때에도 끊임없이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이유는 어떤 발명품이든 초기에는 유용성을 따지기 민망할 정도로 성능이 형편없기 때문이다. 어떤 정치의 발명가로 인정받는 영웅은 대개 과거에 이미 비슷한 목표를 추구하며 설계도를 완성해 견본을 제작하거나 상업적으로 성공한 제품까지 내놓았던 발명가들일 것을 계량해낸 사람이었다. 기술은 하나의 영웅적 행위가 아니라 누적된 발전의 결과이고 어떤 예측된 필요를 채우기 위해 발명되는 것이 아니라 발명 후에 대부분의 용도를 찾는다는 것이다. 발명가가 어떤 새로운 과학기술의 용도를 찾아내면 다음 단계는 사회를 설득해서 그 과학기술을 채택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한 사회 내에서 여러 발명이 어떻게 수용되는지 비교해보자. 첫째, 경제적 이점이다. 둘째, 사회적 가치와 권위이다. 셋째 요인은 기득권과의 양립 가능성이다. 마지막 요인은 편의성으로 그 기술의 장점을 얼마나 쉽게 확인할 수 있느냐이다. 사회마다 변화를 수용하는 정도가 다른 이유는 무엇일까? 이 이유는 14가지나 된다고 합니다. 굉장히 많아서 이거는 다 이야기하기보다 여러분들도 한번 책에도 한번 보도록 하시고요. 넘어가도록 합니다. 이거는 좀 얘기해야겠네요. 우리의 그 과학기술의 역사가 발전하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 이걸 이 기득권들이나 이 기득권층이 자기네들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과학기술을 오히려 탄압했던 적이 의외로 많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1500년경의 중국을 보면은 그때는 이제 중국은 과학기술을 탄압하다 못해 짓밟았다고 하고요. 이렇게 좀 기득권층에 의해서 짓밟혀진 과학기술들이 제대로 발전했다고 하면 지금보다 더 훌륭한 과학기술의 시대가 됐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새로운 것을 발명하고 수용하는 자세는 같은 대륙이라고 해도 사회마다 다르고 같은 사회 내에서도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한다. 정말 유용한 발명품이 어떤 사회에 불쑥 나타나면 둘 중 한 가지 방법으로 확산되는 경향이 있다. 하나는 다른 사회가 그 발명품을 보거나 알게 되어 적극적으로 수용해 채택하는 방법이다. 다른 하나는 그 발명품이 없는 사회가 그것을 발명한 사회에 비해 불리할 수밖에 없으므로 그 발명품을 확산시키는 것이다. 다른 조건이 모두 똑같을 때 과학기술은 면적이 넓고 생산적인 지역에서 가장 빨리 발달한다. 인구가 더 많다는 것은 곧 발명가와 경쟁하는 사회가 더 많다는 뜻이다. 과학기술은
자가촉매 역할을 하기 때문에 면적과 인구, 확산의 용이성, 식량 생산 시작 시기가 과학기술의 발전에 점점 더 큰 영향을 미쳤다. 14장 평등에서 도덕정치로. 정치에 있어서 종교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지금 이 책에서 얘기하는 거는 어떤 합리화의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무력을 동원한 경우에는 정부가 정복을 도모하고 종교는 그 행위를 합리화하는 역할을 맡았다 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정부와 종교는 어떻게 생겨났을까? 인간사회의 다양성을 설명해보려 애쓰는 문화인류학자는 인간사회를 대체로 6가지 범주로 구분한다. 이 6가지 범주는 무리사회, 부족사회, 군장사회, 국가. 4가지네요, 4가지. 무리사회, 부족사회, 군장사회, 국가라고 합니다. 무리사회는 가장 작은 사회로 보통 5에서 80명 정도로 이루어지고요. 혈연이나 결혼으로 맺어진 가까운 친척입니다. 무리사회의 조직은 평등주의적이라는 말로 표현이 되고요. 그저 리더십이 비공식적으로만 존재하고 개인적 인격과 힘, 전투력 같은 자질이 있어야 그것을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고릴라, 침팬지 이런 동물도 무리라고 하죠. 그 다음 단계는 이제 부족사회라고 합니다. 대체로 일정한 곳에 정착 생활을 한다는 점이 이제 무리와는 좀 다르고요. 부족사회는 구성원 수가 더 많고 많다는 점 외에 결혼 상대를 교환함으로써 하나 이상의 공인된 친족 집단, 씨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점에서도 무리사회와 다르다고 합니다. 땅은 부족 전체가 아니라 특정 씨적이 소유한다고 하네요. 하지만 부족민의 수는 여전히 적어서 모두가 서로의 이름과 관계를 알 수 있을 정도라고 합니다. 구성원이 수백 명인 사회가 부족에서 군장조직으로 변해가는 이유는 규모가 커질수록 모르는 사람 사이의 갈등을 해결하는 문제가 점점 더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처럼 부족사회의 사회 체계도 평등주의적이다. 달리 말하면 사등적인 가문이나 계급이 없다. 주의가 사십되지도 않는다. 무리 사회처럼 부족사회에서도 관료제와 경찰력, 세금이 없다. 다음 단계는 이제 군장사회입니다. 수천 명에서 수만 명까지 그 규모가 이른다고 합니다. 부족사회에는 빅맨이라고 있는데, 일단 군장에는 그 세습되는 공식적인 지위를 누리는 군장이 이제 있었다고 합니다. 군장사회에는 그 마을 회의는 권한이 나는 무정부 상태에서 열리는 회의가 아니었다고 합니다. 군장은 권력을 항구적으로 장악한 권위체계에서 모든 중대한 결정을 내렸다고 하네요. 군장사회는 세습군장 계급과 평민 계급으로 나누었다. 군장에게는 특별한 능력을 지닌 공의가뿐만 아니라 천한 일을 대신할 하인도 필요했다. 경제적인 면에서 군장사회의 가장 뚜렷한 특징은 무리사회와 부족사회의 특징인 상호 교환에만 의존하던 관계에서 벗어났다는 점이다. 군장사회든 국가든 계급화된 사회에 관련해서 왜 평민은 자신들이 힘들게 노력해서 얻은 결실을 도덕정치인이 가져가는 걸 묵인하는 걸까? 라는 의문을 당연히 제기해야 한다. 민중에게서는 무기를 빼앗고 지배계급은 무장한다. 민중에게 인기를 얻는 방향으로 공물을 대부분 재분배하며 민중을 행복하게 해준다. 무력을 독점적으로 사용해 공공질서를 유지하고 폭력을 억제함으로써 민중의 행복감을 올려준다. 도덕정치인이 대중의 지지를 얻는 마지막 방법은 도덕정치를 정당화하는 종교나 이데올로 구축하는 것이다. 군장사회의 특징을 꼽자면
군장의 권위에 힘을 실어주는 이데올로기가 있다는 것이다. 그 이데올로기는 제도화된 종교의 예고편이라고 할 수 있다. 제도화된 종교는 이데올로기와 종교를 공유하면 친족이 아니더라도 유대감이 형성되기 때문에 아무런 관계가 없는 개인들이 서로 살상하지 않고 함께 살아갈 수 있게 해줬다. 또한 이데올로기와 종교 때문에 생득적 이기심을 버리고 타인을 위해 자신의 삶을 희생하겠다는 동기를 부여할 수 있었다. 대부분의 초기 국가는 군장사회보다 훨씬 큰 규모로 노예제도를 도입했다. 경제가 더 전문화되고 대량 생산과 공공사업이 자주 이루어져 노예 노동력이 더 많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초기 국가에는 교교와 표준화된 신전이 있었다. 초기에는 많은 왕이 신적인 존재로 여겨져 무수히 많은 특별 대우를 받았다. 지난 1만 3천년간 인류 역사를 이끈 주된 흐름은 작고 덜 복잡한 사회적 단위가 크고 더 복잡한 사회적 단위로 바뀌었다는 것이다. 국가와 더 단순한 단위가 충돌할 때 국가가 매번 승리하는 이유 중 하나는 국가가 무기력을 비롯한 과학기술에 언제나 우위를 지키고 인구도 많기 때문이다. 군정사회와 국가가 승리하는 이유는 두 가지가 더 있다. 첫째, 결정권이 중앙정부에 집중되어 있으면 군사력과 자원을 집중적으로 사용하는 데 유리하다. 둘째, 많은 국가에서 종교를 무식적으로 인정하며 애국심을 고취하는 까닭에 병사들이 기꺼이 목숨을 걸고 싸웠다. 현존하는 대규모 사회가 예외 없이 복잡한 중앙 집권적 조직이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첫째, 아무런 관계도 없는 생면부지의 사람들의 사이에는 갈등이란 문제가 생기기 때문이다. 무력을 독점하며 갈등을 해결하는 중앙 집권적 권위체계를 만들어야 존속할 수 있다. 둘째, 인구가 증가하면 공동으로 의사결정을 내리는 게 더욱더 불가능해지기 때문이다. 대규모 사회가 효과적으로 결정을 내리려면 조직화와 중앙화가 필요하다. 셋째, 경제적 요인 때문이다. 네 번째 이유는 인구 밀도와 관계가 있다. 공간적 조건을 고려하면 인구가 과밀한 지역에서는 복잡하게 조직화한 대규모 사회가 들어설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갈등의 결과 의사결정, 경제적 요인, 공간적 요인을 고려하면 대규모 사회는 중앙집권화 방향으로 귀결된다. 한 부족사회가 다른 부족사회를 정복하거나 합병해서 군장사회의 규모에 이르고 그런 군장사회가 다른 군장사회를 정복하거나 합병해서 국가 규모에 이르고 그 국가가 다른 국가를 정복하거나 합병하면 제국이 된다. 전쟁이나 전쟁 위협이 대부분의 합병에서 핵심 역할을 했다. 전쟁이 1만 3천년 전부터 사회를 합병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기 시작한 이유는 무엇일까? 식량 생산과 사회들 간의 경쟁 및 확산이 정복의 원인이었다면 병원군과 문자, 과학기술, 중앙집권적 조직은 정복의 근접 요인이었다. 4부 6지역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 15장 얄리의 종조 4만 년 전만 해도 오스트레일리아 원주민 사회는 유럽을 비롯한 다른 데의 사회보다 출발이 훨씬 빨라 유리한 위치에 있었다. 유기인은 대오스트레일리아에서 가장 선진적인 과학기술과 정치, 사회적인 조직 및 예술을 갖춘 지역이 되었다. 그럼 유기인이 금성연장을 개발하지 못한 채 계속 돌연장을 사용하고 문자없이 지내며 군장사회와 국가를 조직하지 못한 이유는 대체 어디 있을까? 그건 생물학적이고 지리적인 요인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첫째, 식량 생산을 유기니에서 독자적으로 시작했다고 하더라도 8장에서 보았듯이 곡물에는 단백질이 부족하다. 둘째,
식량 생산 지역이 제한적이었다는 것도 문제다. 인구가 작은 단위로 쪼개진 데다 지리적으로 고립되어 있어 다른 곳으로부터 과학기술과 아이디어를 원활하게 받아들이지 못한 것도 뉴기니의 발전을 가로막은 요인이다. 오스트레일리아는 애당초 농업이 성공할 가능성이 없는 땅이다. 오스트레일리아는 가장 건조하고 토양도 가장 척박한 대륙이기 때문이다. 오늘날에도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식량 생산은 여전히 위험한 사업이다. 왜 오스트레일리아는 금성연장과 문자를 만들지 못했고 정치적으로 복잡한 사회로 발전하지 못했을까? 주된 이유는 원주민이 수렵, 채집에 머물렀기 때문이다. 오스트레일리아는 건조한 데다 토양이 척박했고 기후도 변덕스럽게 그지없어 실업, 채집민의 인구도 수십만 명을 넘지 않았다. 오스트레일리아는 생태학적으로 사막이라는 바다에 둘러싸인 생산적인 섬들과 다를 바 없었다. 오스트레일리아에서 과학기술이 지역적으로 때로는 대륙 전체에서 태반한 이유는 인구 중심지가 고립된 데다 상대적으로 인구수도 적었기 때문이다. 뉴기니가 유럽을 식민지로 삼지 못하고 그 반대가 되었던 이유는 자명하다. 유럽인에게는 바다를 항해해서 뉴기니까지 갈 수 있는 배와 나침판이 있었고 뉴기니를 지배하는 데 유용한 지도를 제작하고 지침서와 행정서를 작성하는 데 필요한 문자와 인쇄기가 있었다. 또 선원과 군대와 관리를 조직할 정치 제도가 있었고 활과 화살 및 몽둥이로 저항하는 유기인을 쉽게 제압할 총기도 있었다. 질병, 험준한 지형, 생계수단 등과 같은 이런 문제 때문에 유럽인은 유기인이 점유하고 지배하던 유기니 동쪽을 떠날 수밖에 없었다. 이거는 일단 이렇게 유럽이 이런 그 원주민들을 대부분 정복을 했지만 근데 좀 유기니는 좀 예외인 게 워낙 그 유기니 자체의 험준한 지형 및 이런 생계 수단 같은 문제가 유럽인에게도 어려웠기 때문에 이 유기니 동쪽은 정복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왜 오스트레일리아 원주민은 유기인보다 더 불운한 운명을 말았을까? 근본적인 이유는 오스트레일리아가 적어도 일부 지역은 유럽인이 식량을 생산하고 정착하기에 적합한 데 있다. 물론 원주민을 몰아내는 데는 유럽이 총균쇠가 상당한 역할을 했다. 오스트레일리아 대부분 지역에는 유럽인이 접근을 방해할 만큼 심각한 풍토병도 없었다. 유럽 정착민은 두 가지 수단을 동원해 원주민의 수를 크게 줄였다. 하나는 총기를 이용한 살상이다. 다른 하나는 말을 안 해도 아시겠죠? 병원. 원주민을 죽음으로 몰아간 주된 질병은 천연두, 독감, 홍역, 장티푸스, 발진티푸스, 결핵, 매독이었다. 영국 이주자들이 발을 들여놓은 지 수십 년 만에 문자를 사용하고 식량을 생산하는 산업주의를 정착시킨 사실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그들은 그 모든 것, 즉 가축과 온갖 종류의 작물, 약음술, 지식, 증기기관, 총, 알파벳, 정치제도, 병원금까지 오스트리아 밖에서 가져왔다. 그 모든 것은 유라시아 환경에서 1만 년 동안 숙성된 결과물이었다. 결국 인종의 차이가 아니란 얘기예요. 이 책을 통틀어서 봐도 어디에도 인종의 차이 때문에 발전이 빨랐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결론을 좀 미리 얘기하는 것 같지만 대부분의 것은 거의 모든 것은 지리적인 환경, 주변에 먹을 것, 자연환경이 결정했다고 합니다. 16장, 이제 중국이 나오네요. 어떻게 중국은 중국이 되었을까?
우리는 이렇게 외견상 통일된 중국을 너무나도 당연시하기 때문에 하나의 중국이 얼마나 놀라운 착각인지를 잊고 지낸다. 중국어파 사용자들은 다른 종족 집단을 원시적이고 열등하다며 업신여기고 그들을 쫓아내거나 모국어를 포기하게 만드는 데 적극적이었다. 기원전 1100년 전부터 기원전 221년까지 중국을 지배한 주나라의 역사를 기록하는 데는 중국어를 사용한 국가들이 그렇지 않은 지역 대부분을 정복하고 흡수하는 과정에 쓰여 있다. 동아시아에 일어난 이런 언어 교체는 유럽어, 특히 영어와 스페인어가 신세계에 확산된 현상을 떠올리게 한다. 신세계에서도 그 이전에는 1000종이 넘는 아메리카 원주민 언어가 사용되었다. 중국이 세계에서 가장 먼저 식물이 작물화와 동물이 가축화를 시작한 중심지 중 한 것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감염병과 관련된 병행군은 중국이나 동아시아가 기원일 수 있다. 독감도 중국에서 시작되었을 가능성이 더 크다. 돼지는 중국에서 일찍이 가축화해서 무척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기 때문이다. 문화적으로 다양한 지역들이 교류하기 시작하며 중국의 문화와 과학기술도 풍요로워졌다. 또한 호전적인 군장사회들이 치열하게 경쟁하면서 더 크고 중앙집권적인 국가가 형성되었다. 중국은 동서로 흐르는 긴 강들이 있어 해안 지역과 내륙 사이에 작물과 과학기술이 확산이 용이했다. 북중국이 주나라를 본뜬 국가 형태는 남중국으로 확산해 기원전 221년 진나라 시대의 중국은 마침내 정치적으로 통일을 이루었다. 동아시아에서 중국은 식량, 과학기술, 문자, 국가 형성에서 이웃 지역보다 월등히 빨랐다. 동아시아 최초의 농경민이 이루어낸 업적 덕분에 중국은 중국화했고 태국에서 이스터 섬으로 이주한 사람들은 중국의 사촌이 되었다. 17장 폴리네시아로 빠르게. 남중국에 뿌리를 둔 오스트로네시아인이 자바섬을 비롯해 인도네시아 전역에 정착하면서 그곳의 원주민을 대체한 반면 인도네시아인이 중국으로 이주해 중국인을 대체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일까? 오스트로네시아어족의 언어를 사용하는 열대 동남아인이 남중국인이 나중에야 필리핀과 인도네시아 전역에 퍼져나가며 필리핀 네그리토족을 제외하고 모든 섬사람을 대체한과 동시에 원래의 언어들까지 대체한 것이 분명한 듯하다. 오스트로네시아어를 사용하는 농경민이 남중국을 떠나 타이완을 거쳐 필리핀과 서인도네시아에 도착해 그곳의 수렵, 채집물을 얼마나 철저하게 대했기에 그 원주민의 유전자와 언어 흔적이 거의 혹은 전혀 남아있지 않을까. 조밀한 인구, 우월한 도구와 무기, 더 발달한 수상기구와 항해 능력, 또 농경민에게는 저항력이 있고 실업 채집민에게는 없는 전염병 등이 그 이유였다. 그 때문에 아시아 본토에서 오스트로네시아어를 사용하는 농경민도 비슷한 이유로 말레이 반도의 수렵, 채집민을 대체할 수 있었다. 침입자 오스트로네시아인의 후손과 몰래 뉴기니에 살던 원주민의 후손은 북뉴기니 해안과 주변 섬에서 수천 년 동안 서로 교역하고 결혼하여 상대의 유전자와 언어를 주고받았다는 추정이 가능하다. 외모와 대부분의 유전자는 여전히 파푸아인이다. 그러나 오스트로네시아인의 유전자와 언어는 뉴기니 대륙에 파고들지 않았다. 인도네시아에 살던 사람들은 여전히 수렵, 채집민이었지만 뉴기니에 살던 사람들은 이미 식량을 생산하며 거기에 수반되는 많은 것, 예컨대 밀집한 인구, 질병에 대한 저항력, 선진 과학기술을 갖추고 있었다. 따라서 오스트로네시아의 확장은 인도네시아에서 살던 사람들을 휩쓸어 버렸지만 뉴기니 지역으로 깊숙이 진출하는 데는 실패했다. 남중국에는 독자적으로 식량을 생산하고 과학기술을 개발했지만
북중국으로부터 문자와 정치구조 및 더 발달한 과학기술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남중국인은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동남아시아와 열대지역과 타이완으로 이주해 그곳의 원주민을 대대적으로 대체했다. 18장 방구의 충돌. 유라시아의 포유동물 13종은 동물성 단백질, 털과 가죽의 주요 공급원이었다. 반면 남북 아메리카에는 가축화할 만한 대형 포유동물이 라마와 알파카밖에 없었다. 유라시아 사회와 아메리카 원주민 사회에 이렇게 큰 차이가 생긴 이유는 홍적세 말에 남북 아메리카에서 대형 포유동물이 밀종했기 때문이다. 남북 아메리카에서 대형 포유동물이 멸종함으로써 가축화할 수 있는 야생 후보종은 유라시아에서 훨씬 더 많아졌다. 유라시아에서 13종의 대형 포유동물만을 가축화하고 남북 아메리카에서는 한 종만을 가축화할 수 있었다. 해로운 병행균이 이처럼 대륙간 큰 차이를 빚은 이유는 역설적이게도 유용한 가축수의 차이에 있었다. 유럽인이 남북 아메리카 정복을 가능케 해준 근접 요인으로 병행균에 버금가는 것은 과학기술 측면에서 드러난 차이였다. 첫째, 금속은 1492년 당시 유라시아의 모든 복잡한 사회의 도구로 사용되었다. 둘째, 군사과학기술이 아메리카에 비해 유라시아에서 훨씬 더 강력했다. 유럽의 무기는 강철로 만든 칼과 창과 단검이었고 여기에 서양 화기와 대포가 더해졌다. 셋째, 유라시아 사회는 기계를 움직이는 동력 외에도 크나큰 이점이 있었다. 인간의 근력에 보탬을 주며 가장 먼저 이루어진 발전은 소, 말, 당나귀 같은 동물을 사용해 쟁기를 끄는 것이었다. 넷째, 유라시아에서는 바퀴가 동력의 전환에 쓰이기 훨씬 전부터 동물이 끄는 털것뿐만 아니라 인간이 끄는 선수레까지 대부분의 육상 운송수단에서 빼놓을 수 없는 부속품이었다. 유라시아에서는 많은 사회가 대형 범선을 개발했고 그 중에는 맞바람을 안고 항해하며 바다를 건너는 범선도 있었다. 유라시아 사회에서는 조직화된 국가의 통치하에 있었다. 남북 아메리카에는 아즈텍과 잉카 두 제국이 있었다. 두 제국은 면적, 인구, 여러 언어 사용, 공식적인 국교를 갖추고 있었다. 근데 남북 아메리카에서 공공사업이나 전쟁을 치르는 데 필요한 자원을 유라시아 국가의 규모만큼 동원할 수 있는 정치 단위는 두 제국이 전부였다. 반면 유라시아에는 7개국이 있었다. 콜럼버스 시대의 유라시아 사회는 식량, 병행균, 과학기술, 정치, 조직, 문자 이런 데 있어서 아메리카 원주민 사회보다 큰 이점을 누렸다. 남북 아메리카의 발전을 가로막인 가장 명백한 요인은 가축화할 만한 야생동물과 작물화할 만한 야생식물의 문제가 있었다. 비옥한 초승달 지역에서 개발된 작물은 동서로 상당히 신속하게 확산해 다른 곳에서 동일한 종이나 밀접한 관련 종을 독자적으로 작물화하는 것을 선제적으로 차단할 수 있었지만 남북 아메리카의 경우에는 지리적, 생태적 장벽 때문에 여러 곳에서 유사한 작물화를 시도할 수밖에 없었다. 남북 아메리카 대륙을 침략한 유럽인에게 이점을 안겨준 3가지 유형의 궁극 요인을 확인했다. 첫째는 유라시아에서 인간이 훨씬 먼저 정착을 시작했다는 것이다. 둘째는 유라시아에 작물화할 만한 야생식물뿐 아니라 가축화할 만한 야생동물까지 특히 많았다. 셋째는 대륙 내 확산을 방해하는 지리적, 생태적 장벽이 유라시아에 더 낮았다는 것이다. 아메리카 사회와 유라시아 사회는 적어도 1만 33년 동안 따로따로 발달하다가 결국 1000년 전부터 충돌하기 시작했다. 스칸다나비아인이 그린란드와 아메리카에 정착하는 데 실패한 궁극 원인은 아주 명확하다. 요컨대 출발점과 목표점 및 시기, 문제로 인해 식량 생산과 과학기술 그리고 정치조직이라는 유럽의 잠재의점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스페인이 이렇게 신세계 개척에 나서자 유럽의 다른 6개국도 곧바로 신세계로 향리하기 시작했다. 19장 어떻게 아프리카는 흑인의 땅이 되었을까? 아프리카의 인종사는 유럽 식민주의와 노예무역에 대한 역사라고 생각한다. 아프리카 원주민이 과거 노예로 대거 미국에 끌려왔고 지금 대부분의 미국인에게 친숙한 아프리카 원주민은 모두 흑인이기 때문이다. 인간의 다양성에서 아프리카에 견줄 대륙은 없다. 아프리카에 이렇게 많은 인종이 존재하는 이유는 지리적 조건이 다양한 데다 선사시대부터 시작된 기나긴 역사 때문이다. 인류는 어느 것보다 아프리카에서 가장 오래전부터 살아왔다. 아프리카의 선사시대는 하나의 거대한 수수께끼이고 아직도 부분적으로만 해결되었을 뿐이다. 아프리카의 선사시대도 앞장에서 살펴보았던 남북 아메리카의 선사시대와 놀랍도록 유사하다. 아프리카의 가축 목록에서 가장 눈에 띄는 뜻밖의 특징은 이번에도 부정적이다. 가축 목록에 아프리카의 자랑거리이자 개체수가 많은 대형 포유동물이 단 하나도 없다는 것이다. 이제부터는 고고학 기록으로 눈을 돌려 누가 누구를 언제 상태하는지 추적해보자. 아프리카에서 식량 생산과 관련된 최초의 고고학적 증거는 사하라 사막에서 나왔다. 오늘날 사하라 사막은 대부분 무척 건조해서 풀조차 자랄 수 없다. 그러나 기원전 9000년에서 기원전 4000년 사이에 사하라는 지금보다 습했고 호수도 많았으며 먹잇감으로 박여버렸다. 아프리카인이 유럽을 식민지로 만들지 못하고 유럽인이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를 식민지로 점령할 수 있던 이유는 무엇일까? 아프리카는 수백만 년 동안 인류 진화의 유일한 요람이었고 해부학적인 현생 인류 호모 사피엔스의 탄생지였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 반대가 아니었던 게 오히려 놀랍다. 아프리카는 훨씬 앞서 출발했다는 이점 외에 기후와 서식 환경도 무척 다양하다는 이점이 있었다. 게다가 인종 다양성에서도 세계 최고였다. 유럽인은 아프리카에 진입해서도 새 종류의 이점을 누렸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총을 비롯한 선진 과학기술, 글을 읽고 쓰는 폭넓은 능력, 탐험과 정복처럼 비용이 많이 드는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정치 조직이 있었다. 그런데 왜 이런 세 가지 이점이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보다 유럽에서 먼저 발전했을까?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세 가지 이점은 모두 역사적으로 식량 생산에서 비롯됐다. 유라시아에 비교할 때 사하라 남쪽에서는 식량 생산이 지체되었다. 아프리카에는 가축화할 만한 토종 동물과 작물화할 만한 토종 식물이 부족했고 식량을 생산하기에 적합한 면적도 훨씬 좁았다. 게다가 중심축이 남북을 관통해 식량 생산과 발명의 확산을 방해했다. 20장 일본인은 누구인가? 현 세계의 열강 중 문화와 환경 면에서 가장 독특한 국민은 일본인이다. 세계의 주요 언어 중에서 일본처럼 다른 언어와 관련성이 여전히 의혹에 쌓인 경우는 지금껏 하나도 없기 때문이다. 일본인 그들은 자국의 언어와 문화가 세계 어디에도 유래가 없을 정도로 유달리 복잡한 발달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유일무이하다고 믿고 싶어한다. 기원전 660년부터 역사사에 처음 등장하는 군주들이 사이에 공백을 메우기 위해 연대기는 13명의 황제를 호구로까지 만들어냈다. 일본 고고학계가 냉정한 논의를 하기 어려운 이유는 과거에 대한 해석이 일본인의 현재 행동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일본과 한국에는 300에서 700년의 인적, 물적 교류를 했다는 고고학적 증거가 많다. 이에 대해 일본인은 당시 일본이 한국을 정복했으며 한국인 노예와 기능인을 일본으로 데려온 증거라고 해석한다. 반면 한국인은 한국에 일본을 정복했고 일본 황신을 세운 사람은 한국인이었다고 주장한다. 또 일본에서는 16세기에 한국을 침략했을 때 전리품으로 한국인 2만 명의 코를 베어와 묻은 코무덤이 있다. 따라서 일본인에 대한 혐오가 한국에 팽배하고 한국인에 대한 경멸이 일본에 만연한 것은 조금도 놀랍지 않다.
서기 이후 영국은 유럽 대륙으로부터 4번의 침략을 받았지만 일본은 단 한 차례도 침략을 당하지 않았다. 육지와 민물과 바다의 높은 생산성은 일본의 선사시대를 떠받치는 중요한 열쇠였다. 일본은 유전자와 뼈대뿐만 아니라 외모에서도 다른 동양인, 예컨대 북중국인과 동시베리아인, 특히 한국인과 무척 비슷하다. 독특한 외모와 수렵, 채집 생활 때문에 아이누족이 일본에 원래 거주하던 수렵, 채집민의 후손이고 일본인은 나중에 아시아 본토에 들어온 침략자라는 직설적인 해석도 가능하다. 우리나라의 역사서는 일본 속 한국인, 한국 속 일본인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하지만 똑같은 이야기를 일본 역사학자는 일본이 한국을 정복했다는 증거로, 한국 역사학자는 한국이 일본을 정복했다는 증거로 해석한다. 빙하기 일본은 살기 좋은 것이 아니었다. 춥고 건조한 땅이었다. 먹을 만한 열매를 거의 죽지 못하는 침엽수와 자작나무 숲이 드넓게 펼쳐져 있었다. 이러한 결함 때문인지 빙하기 일본의 발전은 무척 인상적이다. 약 3만 년 전 일본인은 단순히 돌을 깨거나 돌덩이에서 떨어나온 돌조개에 만족하지 않고 세계에서 가장 먼저 돌을 날카롭게 갈아 사용한 인류 중에 하나가 되었다. 일본의 토기는 비옥한 초동식 땅 지역이나 유럽에서 나온 가장 오래된 토기보다 수천 년이나 앞서 여전히 세계 기록을 보여주고 있다. 조mon인이 집약적인 농경을 시도하지 않았던 것은 분명하다. 또 개를 제외하면 가축도 없었다. 금속연장과 문자와 옷감도 없었다. 사회가 군장과 평민으로 계층화되지도 않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토기 양식이 지역적으로 달랐다는 사실은 정치 중앙 집권화와 통일을 향한 노력이 없었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조몬시대의 일본은 근 1만 년이라는 시간 동안 고립 상태를 유지하면서 놀라울 정도로 거의 변하지 않은 보수적인 세계의 축소판이었다. 인류 역사에서 돌연장을 사용하고 드문드문 떨어져 살아가는 수렵 채집 사회는 금속 무기를 사용하는 군대를 보유하고 과밀한 농경인구의 지원을 받는 중앙 집권적 국가에 의해 소멸되는 운명을 맞게 있었다. 그런데 어떻게 조몬시대의 일본은 그렇게 오랫동안 생겨날 수 있었을까? 새로운 생활 방식은 일본 남서단위 섬 규수 북쪽 해안에 가장 먼저 나타났다. 변화의 가장 중요한 증거로는 일본에 처음 등장한 금속 연장과 철기, 논란의 여지 없이 시작된 완전한 농경을 들 수 있다. 이때부터 물을 이용한 논농사를 시작하며 수로와 뚝, 방죽을 갖춘 논을 만들었다. 쌀의 흔적도 고고학적 발굴에서 나왔다. 고고학자들은 이런 새로운 생활 방식을 야요이라고 부른다. 조문 토기와는 달리 야외 토기는 형태가 당시 한국 토기와 무척 유사하다. 야외의 철자도구는 처음에 한국으로부터 상당한 양을 수입했다. 고분 시대의 한국은 일본에 큰 영향을 미쳤다. 그리하여 불교와 문자, 귀마술, 도자기를 굽는 새로운 기법과 야금술이 아시아 본토로부터 한국을 거쳐 일본에 정해졌다. 현대 일본인의 조상은 조몬인일까? 야요인일까? 아니면 둘의 혼혈일까? 첫 번째 이론은 수렵 채집을 하던 조몬인이 점차 현대 일본인으로 진화했다는 가정이다. 두 번째 이론은 야외 시대의 한국인이 대거주에서 한국식 농사법과 문화 및 유전자를 일본에 심었다고 주장한다. 한 추정치에 따르면 야외 시대에 수백만 명의 이주자가 한국에서 일본으로 들어왔고 그리하여 한국 유전자가 조몬인에게 강력하게 침투했다. 이 가설이 맞는다면 현대 일본인은 지난 2000년 동안 조몬 문화를 바꿔가며 고유한 문화를 발전시킨 한국인 이주자들의 후손이다. 한국은 정치적으로 통일된 676년 이전에 오랫동안 세 왕국으로 나누어져 있었다. 현대 한국어는 그중 신라어에다 파생한 것이다. 신라에 패망한 왕국들의 언어는 거의 알려져 있지 않다. 하지만 지금까지 보존된 극소수의 고구려 단어는 현대 한국어보다 옛 일본어와 훨씬 더 비슷하다. 아랍인과 유대인처럼 한국인과 일본인은 피로 맺어졌지만 역사에서 비롯된 밥 먹여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관계입니다. 일본인과 한국인 모두 인정하고 싶진 않겠지만 그들은 인격 형성기를 함께한 쌍둥이 형제와 같다. 양국이 과거의 유대를 회복하느냐
못하냐에 따라 동아시아의 정치적 미래도 크게 달라질 것 같다. 에필로그 과학으로서 인류사의 미래. 대륙의 역사를 간략히 살펴본 지금 이제 우리는 얄리에게 어떻게 대답을 해야 할까? 그 대륙에 정착한 사람들이 타고난 차이가 아니라 환경에 절였된 것이라고 말해줄 것이다. 동일한 조상을 둔 사람들이 어떤 환경에 있느냐에 따라 사라지거나 실업 체제면으로 돌아가거나 혹은 복잡한 국가를 이루기도 했다는 걸 확인할 수 있다. 네 가지 유형의 차이가 중요한 차이인 듯하다. 첫째는 작물화 및 가축화할 수 있는 야생식물과 야생동물종의 대륙별 차이이다. 어떤 이점도 없는 사회는 이점을 보유한 사회로부터 얻거나 다른 사회에 정복당하는 운명을 맞는다. 확산과 이주의 속도가 유라시아에서 가장 빨랐던 이유는 중심축이 동서방향으로 이어져 있어 지리적, 생태적 장벽이 상대적으로 낮았기 때문이다. 면적이 더 넓거나 인구가 더 많다는 것은 더 많은 잠재적 발명과 더 경쟁적인 사회, 더 많은 혁신적 과학기술이 생겨날 수 있다는 뜻이다. 그리스가 기원전 4세기 말 알렉산드로스 대왕 시대에 그리스 동쪽에서 인도까지 모든 선진 사회를 정복하자 마침내 힘의 근육주가 서쪽으로 이동하며 돌이킬 수 없는 첫걸음을 내딛었다. 기원전 2세기에는 로마가 그리스를 정복하며 힘의 근육주가 서쪽으로 옮겨갔고 로마 제국 붕괴 후에는 다시 서유럽과 북유럽으로 이동했다. 유럽은 작물과 과학기술 및 문자체계 비옥한 초승달 지역으로부터 받아들였지만 정작 비옥한 초승달 지역은 혁신의 중심에서 점차 멀어지며 힘을 상실한다. 이렇게 비옥한 초승달 지역은 유럽보다 크게 앞섰던 이점을 잃어버렸다. 그렇다면 중국이 앞서가던 이점을 잃어버린 이유는 또 무엇일까? 중국은 여러 면에서 확고한 이점을 누려왔고 그 때문에 중국의 추락이 놀라울 수 있다. 중국은 1405년, 1433년까지 선단은 7차례 중국을 출발했다. 그런데 세계 어디서나 흔히 일어날 법한 일탈된 국내 정치로 인해 선단 파견이 멈추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중국 조정을 양분하던 두 파벌, 즉 황간 집단과 그 정적들의 치열한 권력 투쟁 때문이었다. 유럽이 분열되었기 때문에 콜럼버스는 5차례 시도 끝에 유럽 군주 중 한 명을 설득하는 데 성공을 해야 지원받을 수 있었다. 반면에 중국은 통일된 국가였기 때문에 이렇게 뭔가 강력하게 추진을 할 수도 있지만은 뭐가 안 돼 그러면 거기서 끝나버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통일된 중국은 대단하기도 했지만 그 대단한 것 때문에 어떤 것들의 정착이 끝나버리면 그것이 끝까지 이어지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런 걸 보면 모든 거에는 장점과 단점이 공존한 것 같은데요. 글쎄요, 이 중국은 장점이 많았을까요? 단점이 많았을까요? 기원전 221년 마침내 통일을 이룬 중국에서는 이후 어떤 독립국가도 오래 지속되지 못했다. 유럽의 경우에는 샤를마뉴, 나폴레옹, 히틀러 같은 강력한 정복자들의 노력에도 통일은 쉽지 않았다. 중국의 지리적 연결성은 결국 약점이 되었다. 전적 일주가 결정하면 혁신이 중단되고 실제로 그런 사태가 반복적으로 일어났기 때문이다. 반면 유럽은 지리적으로 분열되어 있어 수백 개의 독립소국이 서로 경쟁하며 혁신의 중심지가 되었다. 이걸 보면 저런 것 같아요. 약간 만화책에 비유하면 어떤 드래곤볼 예를 좀 해볼게요. 거기 보면 이제 전투민족이라고 하는 게 사이아인이라고 나오는데 이제 그 종족들은 서로 싸우면서 전투력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랬을 때 이 유럽 지역을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뭔가 통일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서로 싸우면서 서로 전투력을 올려갔고 반면에 중국은 빠른 통일을 이루었지만은 그런 이제 통일이 빨리 이루었기 때문에 그런 그 내부에서의 어떤 강건화라 그래야 될까요? 아니면 어떤 강화라고 해야 될까요? 전투력의 상승을 이끌어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중국과 유럽에서 비교해서 확인할 수 있듯이 지리적 연결성은 과학기술의 진화에 긍정적인 영향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영향도 미쳤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보면 과학기술은 연결성이 적절한 지역, 즉 연결성이 지나치게 좋지도 않고 지나치게 나쁘지도 않은 지역에서 가장 신속하게 발달한 듯하다. 비옥한 초승달 지역과 중국의 역사는 오늘날의 현대세계에도 유익한 교훈을 준다. 상황이 바뀌면 과거의 유가 미래의 우위를 보장해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인간 사회의 여러 속성은 단일 요인으로 설명할 수 없다. 진화, 생태, 문화 등 여러 요인이 기나긴 시간 동안 거대한 환경과 만나면서 빚어진 최종 결과물이다. 이 책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바로 인종이나 민족 간의 타고난 우열이라는 지긋지긋한 생물학적 편견을 일소했다는 점이다. 네, 이상으로 이제 좀 리뷰를 좀 마치려고 하고요. 책이 핵심만 줄 걷는데도 너무 두꺼워서 벌써 거의 뭐 1시간 정도 지난 것 같은데요. 이게 뭐 1부, 2부, 3부, 4부를 다 합치면 1시간 반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책이 두껍긴 하고 내용이 많긴 한데 정말로 읽어볼 만한 책인 것 같습니다. 진짜 이거 책 하나를 읽으면 우리 뭔가 이렇게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가서 우리의 인류가 어떻게 발전을 해왔는지가 순간적으로 머리에 좀 그려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리고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